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수천 명의 불자들이 존경하며 스님이라 부르는 한 사찰의 주지. 매일 아침 법상에 앉아 인과응보와 자비 그리고 내려놓음에 대해 설법하던 그가 밤에 장막이 내리면 가사를 벗어던지고 세련된 가발을 쓴 채 고급 외제차를 몰고 클럽 VIP석에 앉아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스님이 무건수행을 하는 곳이라고 알려진 그 외따 남자가 사실은 젊고 아름다운 애인 5을 숨겨둔 작은 별장이었다는 것을, 신도들이 정성껏 모은 시주금 50억 원을 그가 제왕 같은 삶을 누리기 위해 횡령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것은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 승복을 입은 인간이 과거 끔찍한 강간살인죄를 저지르고 10년간 수배 중이던 살인마였다는 사실을. 이 믿기 힘든 이야기는 청안군 천령산 정상에 위치한 금산사에서 실제로 일어났으며 그 진실은 한 퇴직 노경찰관의 우연한 방문으로 인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10월의 어느 주말, 퇴직경찰관 남준식 씨는 아내와 함께 금산사를 찾았습니다. 그는 독실한 불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온 것이기도 했고 수십 년간 범죄와 인간의 추악함을 마주했던 영혼에 잠시나마 평온을 찾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법회는 대용전에서 열렸습니다. 남준식 씨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조용히 법상에 앉은 주지 스님을 관찰했습니다. 노란 가사를 입은 명진 주지 스님은 형언할 수 없는 위엄과 자비로운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지 스님이 목소리를 가다듬고 설법을 시작했을 때 남준식 씨는 문득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목소리가 기이할 정도로 익숙했습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주지 스님의 얼굴을 자세히 뜯어보았습니다. 세월의 흔적과 삭발로 인해 모습은 변했지만 기본적인 얼굴 윤곽, 특히 그 눈빛이 끔찍한 기억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주지 스님이 무심코 손을 들어 오른쪽 귓불을 가볍게 쓸어내리는 아주 작은 행동을 했을 때 남준식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는 주지 스님의 귓불에서 작고 희미하지만 아주 특징적인 초승달 모양의 흉터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법회의 장엄한 공간은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남준식 씨의 눈앞에는 더 이상 존경받는 주지 스님이 아니라 다른 얼굴이 보였습니다. 10년 전의 얼굴, 그의 경찰 생활 마지막 몇 년을 내내 괴롭혔던 얼굴, 바로 그가 담당했지만 끝내 해결하지 못했던 잔혹한 강간살인 사건의 범인 이민준의 얼굴이었습니다. 목소리, 눈빛, 그리고 결정적으로 귀의 흉터, 틀림없었습니다. 남준식 씨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는 서둘러 아내의 손을 끌며 몸이 좋지 않다고 속삭이고는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내내 그의 머릿속은 회의와 경악으로 뒤엉켜 혼란스러웠습니다. 냉혈한 살인마, 전국에 수배된 범죄자가 어떻게 10년 동안이나 태연하게 가사를 걸치고 법상에 앉아 다른 사람들에게 도리를 가르칠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너무나도 황당무계한 일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준식 씨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옛 동료이자 자신이 한때 이끌어주었던 후배, 이제는 도경찰청 강력계의 고위 간부가 된 박진혁 경정에게 전화를 거는 것이었습니다. 박 경정인가? 나 남준식일세. 그는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0년 전 우리 군에서 있었던 김서연 양 사건 아직 기억하나? 수화기 너머의 박 경정은 조금 놀란 듯 했습니다. 네, 선배님, 당연히 기억합니다. 선배님께서 직접 지휘하셨던 사건 아닙니까? 범인 이민준은 범행 후 종적을 감췄고 그 사건은 아직 저희에게 빚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놈을 찾은 것 같네. 남준식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금산사에서 있었던 일, 명진 주지 스님과 살인마 이민준 사이에 믿을 수 없는 우연의 일치에 대해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박경정도 반신반의했지만 존경하는 선배의 목소리에 담긴 확신은 그가 이 일을 그냥 지나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즉시 낡은 사건 파일을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10년 전인 2005년 도내의 한 작은 마을에서 김서연이라는 젊은 여성이 잔인하게 강간 살해당했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물마른 도랑에서 발견되었고 심하게 저항한 흔적이 남아 있었으며
범인은 극도로 잔혹한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수사 결과 모든 증거는 단 한 명의 용의자를 가리켰습니다. 같은 마을에 살며 방탕한 생활로 소문이 자자했던 청년 이민준. 현장에서 그의 지문과 정액에서 채취한 DNA가 발견되었습니다. 몇몇 목격자들도 사건이 일어난 밤 그가 피해자의 집 근처를 배회하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을 때 이민준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에 대한 전국 수배령이 내려졌지만 지난 10년간 어떠한 정보도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땅으로 꺼지거나 하늘로 솟은 듯 했습니다. 박경정은 낡은 수배 전단 속 이민준의 사진을 보다가 인터넷에서 겨우 찾아낸 명진 주지 스님의 몇 안 되는 사진과 비교했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부인할 수 없는 유사성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미친 가설이었지만 동시에 완전히 근거 있는 가설이 세워졌습니다. 믿을 수가 없군. 박경정은 텅 빈 사무실에서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냥 넘어갈 수도 없어. 그는 이것이 매우 민감한 사건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용의자는 큰 영향력을 가진 종교인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단 한 번의 실수라도 발생하면 경찰과 불교계 전체의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남준식 씨의 말이 맞다면 이것은 천인공노할 범죄이자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신성모독이었습니다. 박경정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여 명진 주지스님과 살인마 이민준이 동일 인물인지 확인하는 것을 유일한 목표로 비밀 수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사를 입은 악마를 잡기 위한 추적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명진 주지스님에 대한 비밀 수사는 극도의 신중함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박진혁 경정은 자신이 아주 얇은 살얼음판 위를 걷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 정보 유출 하나만으로도 경찰과 불교계의 명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언론의 폭풍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모든 활동은 완벽한 위장 아래 이루어져야 했고 첫 번째 목표는 남준식 씨의 판단을 증명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부인할 수 없는 과학적 증거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수사팀의 첫 단계는 지난 10년간의 명진 스님의 행적을 재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형사들은 매우 상세한 신원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찾아낸 것은 범인을 감싸고 있는 성벽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사찰과 지방자치단체의 기록에 따르면 명진 스님, 본명은 그가 스스로 지어낸 가명인 김민수로 2005년 말 금산사에 처음 나타났습니다. 그는 인생의 온갖 쓴맛을 다 본 중년 남성의 모습으로 부처님 문에 귀의하기 위해 절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형사들은 명진 스님의 초기 수행 과정을 지켜본 사찰의 가장 나이 많은 스님들로부터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그들 모두는 한결같이 명진 스님이 남다른 수행의 근기와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처음 왔을 때 그 스님은 말이 거의 없었고 오직 울력과 경전 읽기에만 몰두했습니다. 한 노승이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가 배우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그는 경전을 깊이 있고 유창하게 해설할 수 있게 되었고 불자들은 그를 매우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깊은 학식과 설법 능력이 그가 선대 주지 스님의 신임을 얻고 중요한 책무를 맡게 된 배경이었습니다. 사찰에서의 그의 기록은 흠 하나 없는 완벽한 이력이었습니다. 속세를 떠나 수행에 정진하고 자신의 재능으로 정신적 지도자의 자리에 오른 인물. 이민준이 지난 10년간 자신 주위에 쌓아올린 성벽은 너무나 견고했습니다. 이 때문에 수사팀의 몇몇 젊은 팀원들은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남준식 씨가 노령과 과거 사건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끔찍한 착각을 한 것은 아닐까? 하지만 박경정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스승과도 같은 선배의 직감을 믿었습니다. 그는 사찰에 장엄한 외관이 가리고 있는 어두운 구석을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제범죄 전문가들로 구성된 또 다른 수사팀은 금산사의 재무활동을 비밀리에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완벽한 성벽의 첫 번째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심각한 비정상적인 정황들을 발견했습니다. 불자들과 기업들이 매년 사찰에 시주하는 공덕금은 수십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찰의 회계장부에 기록되고 종단에 보고된 금액은 그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거액의 돈이 의문스럽게 증발한 것입니다. 자금의 흐름을 추적한 결과 그 돈은 사찰과 전혀 관련 없는 여러 개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후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사찰림 매각 사건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영성 리조트 프로젝트 서류를 다시 찾아냈습니다. 그들은 사찰의 신성한 땅 일부를 매각하는 프로젝트를 승인한 서명이 바로 주지 명진 스님의 것임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가 승인된 직후 거액의 돈이 앞서 발견된 의문의 개인 계좌 중 하나로 입금되었습니다. 이 정보들은 주지 스님에 대해 완전히 다른 초상을 그려냈습니다. 겉모습처럼 속세를 초월한 인물이 아니라 복잡한 돈과 땅 문제에 연루된 인물. 이러한 경제범죄가 그가 살인자라는 것을 직접 증명할 수는 없었지만 수사팀에게 수사를 계속할 정당한 이유, 즉 명진 스님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했습니다. 그 사이 또 다른 형사팀은 끈질기게 외부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산기슭의 식당과 가게를 드나들며 현지 주민들과 대화를 나눴고 주지 스님의 비밀스러운 암자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밤이 되면 사찰 소유가 아닌 고급 승용차들이 산 뒤쪽의 작은 길을 따라 비밀리에 그 암자로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련된 옷차림의 젊고 아름다운 여성들이 그 차에서 내리는 것을 똑똑히 봤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주지, 돈과 관련된 의심스러운 관계, 그리고 여자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비밀스러운 암자. 명진 주지 스님의 초상은 점점 더 왜곡되고 의심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여전히 정황 증거에 불과했습니다. 수사팀의 가장 큰 희망은 여전히 DNA 감정 결과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명진 스님을 살인마 이민준과 연결할 부인할 수 없는 과학적 증거를 확보해야만 했습니다. 박형정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위험한 계획을 실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정 관련 증거는 그의 주지직을 박탈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는 핵심 팀원들과의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DNA 증거만이 그 내면의 악마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의 DNA 샘플을 확보해야 합니다. 정교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들은 한 형사 부부를 아이를 갖지 못해 고민하는 서울의 부유한 사업가 부부로 위장시켜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빌기 위해 금산사를 찾게 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주지 명진 스님에게 직접 개인적인 기도를 받는다는 단 하나의 조건으로 사찰에 거액의 돈을 시주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계획은 대상의 가장 큰 두 가지 약점, 즉 돈에 대한 탐욕과 오만함을 정확히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고급 벤츠 한 대가 금산사 문 앞에 멈춰섰습니다. 차에서 성공한 사업가처럼 보이는 고상한 옷차림의 부부가 내렸습니다. 그들은 바로 신중하게 선발된 두 명의 형사였습니다. 그들은 절에 들어가 다른 스님들을 만나 5억 원이라는 거액을 시주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렇게 큰 금액 앞에서 명진 스님의 측근들은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개인적인 만남이 신속하게 주선되었습니다. 만남은 후원의 한 특별한 다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가사를 입은 명진 스님은 여전히 자비롭고 학식 높은 모습을 풍겼습니다. 그는 부부의 사정을 물어본 뒤 불법과 인과응보 그리고 정성에 대해 설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너무나 완벽한 연기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기도 중에 여형사는 주지 스님에게 티베트의 신성한 사찰에서 가져왔다고 말한 특별한 약초차 한 잔을 정중하게 올렸습니다. 스님, 저희 가정에 곧 좋은 소식이 있도록 이 차를 올리오니 부디 복을 내려주십시오. 명진 스님은 아마도 시주금이 너무 컸거나 여형사의 교묘함 때문이었는지 조금의 의심도 없이 미소 지으며 찻잔을 받아들고 복을 빌어주기 위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사팀이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기도가 끝난 후 형사 부부는 돌아갔습니다. 명진 스님이 마셨던 찻잔은 한 시자승이 치웠습니다. 하지만 찻잔을 들고 가던 중 그 시자승은 실수로 발을 헛디뎌 찻잔을 깨트리고 말았습니다.
깨진 조각들을 수습하는 동안 주지스님의 입술 자국과 타액이 남아있는 가장 중요한 조각 하나를 사찰의 일꾼으로 위장한 다른 형사가 비밀리에 집어들어 바꿔치게 했습니다. 귀중한 샘플은 즉시 밀봉되어 그날 밤 바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수사팀 전체는 다시 한번 긴장감 넘치는 기다림의 시간에 들어갔습니다. 사건 전체의 운명, 10년간 억울하게 죽은 한 여성의 정의, 모든 것이 깨진 찻잔 조각의 감정 결과에 달려 있었습니다. 영원처럼 느껴졌던 3일이 지난 후 마침내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진혁 경정은 밀봉된 봉투를 열면서 손을 떨었습니다. 안에는 더할 나위 없이 명확한 결론이 담겨 있었습니다. 냉정한 과학 용어로 가득 찬 보고서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 하나를 확증했습니다. 찻잔 조각의 타액에서 채취한 DNA 샘플이 10년 전 사건 파일에 보관되어 있던 범인 이민준의 DNA 샘플과 100%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명진과 이민준은 동일 인물이었습니다. 안도의 한숨과 함께 분노에 찬 신음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전국의 수배된 살인마가 마침내 정체를 드러낸 것입니다. 박경정은 두 주먹을 불끈 쥐었고 그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졌습니다. 우리가 그 악마를 찾았어. 그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놈이 더럽히고 있는 저 신성한 곳에서 끌어낼 시간이야. 상세한 체포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들은 주지 스님을 사찰에서 바로 체포하는 것이 큰 충격을 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늙은 여우가 위험을 감지하고 다시 한번 도망칠 길을 찾기 전에 신속하고 정확하며 절대적으로 비밀리에 행동해야 했습니다. 명진 주지 스님, 즉 수배 중인 살인마 이민준을 체포하기 위한 계획은 수사팀에 의해 매우 치밀하게 준비되었습니다. 그들은 불자들에게 혼란과 불안을 야기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낮에는 행동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시간은 사찰이 가장 깊은 잠에 빠져 있고 승려의 탈을 쓴 악마가 가장 경계를 늦추는 새벽으로 정해졌습니다. 수십 명의 형사과 경찰관과 경찰 특공대원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들은 경찰 번호판이 없는 차량으로 비밀리에 이동하여 자정부터 천령산 기슭에 대기했습니다. 그런 다음 소리 없이 사찰에 접근하기 위해 어둠 속에서 험준한 산길을 걸어서 올라가야 했습니다. 새벽 4시 밤이슬이 짙게 깔렸을 때 각 팀은 이미 위치를 확보하고 금산사 전역, 특히 주지 스님의 개인 거처가 있는 후원구역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도주할 수 있는 모든 길은 차단되었습니다. 박진혁 경정이 직접 지휘하는 주력팀은 조용히 문지기를 제압하고 비밀스러운 암사로 직행했습니다. 사찰 내 다른 건물들의 청정한 모습과는 달리 이 암자는 높은 담과 견고한 자물쇠로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묵직한 목재문이 특수부대의 힘에 의해 부서졌습니다. 그들이 안으로 들이닥쳤을 때 장엄한 사찰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안에는 불상을 모시거나 좌선하는 방이 아니라 현대적인 편의시설, 값비싼 양주, 그리고 산의 진미로 가득 찬 매우 호화롭게 꾸며진 작은 별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 중앙의 커다란 침대에는 명진 주지 스님이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노출이 심한 옷차림의 젊은 여성 3명과 함께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잠에서 깬 그와 3 여성은 극도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이민준 혹은 명진 스님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책상 위에 동으로 만든 불상을 집어 저항하려 했지만 즉시 형사들에게 제압당했습니다. 차가운 쇠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지자 주지 스님의 위엄과 자비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범죄자의 증오와 패배감으로 가득 찬 얼굴만 남았습니다. 그의 10년간 이어진 완박한 연극은 마침내 막을 내렸습니다. 그 시각 또 다른 팀은 사찰 뒤편에 숨겨진 작은 집을 급습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이민준의 친어머니가 노후를 보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10년 만의 모자 상봉은 기쁨 속이 아니라 경찰서 취조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유명 주지 스님의 체포는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10년 전의 살인범죄 증거와 함께 명진 스님의 방탕하고 호화로운 생활 사진이 공개되자 불자들의 숭배는 극도의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취조실에서 부인할 수 없는 DNA 증거 앞에 이민준은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는 모든 부인이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모든 범죄를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자백은 죄악으로 얼룩진 한 인생의 긴 이야기였습니다. 기만과 완전히 악마에게 잠식당한 영혼의 이야기. 그는 2005년 젊은 여성 김서연을 강간하고 살해한 후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도망쳐 전국을 떠돌았습니다. 숨어 지내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이 외딴 금산사를 피신처로 찾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잠시 머물 생각이었지만 그는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곳인 사찰이 살인자의 신분을 숨기기에 가장 완벽한 위장막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타고난 영리함과 수많은 불교 서적을 읽은 덕분에 그는 금세 수행자처럼 말하고 걷고 행동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꾸며냈습니다. 한때 잘못된 길을 걸었지만 이제 부처님 문에 귀희하여 회개하고 새 삶을 살고 싶어하는 남자의 이야기. 그 이야기와 학식 있어 보이는 외모는 늙은 주지 스님과 사찰의 다른 스님들의 실매를 쉽게 얻었습니다. 그는 교활함으로 차츰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늙은 주지 스님이 입적하자 권력 다툼의 술수를 통해 공식적으로 사찰의 주지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이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가사를 걸치고 존경받는 고승, 명진 스님이 되었습니다. 그는 도덕과 인과응보, 자비에 대해 설법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 암자의 문이 닫히면 그는 자신의 본상, 즉 음탕하고 탐욕스러운 악마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불자들의 시주금으로 사찰 안에 제왕 같은 삶을 꾸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저급한 욕망을 채울 수 있는 모든 편의시설을 갖춘 비밀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사회적 관계를 통해 어려운 환경에 처한 젊고 아름다운 여성들을 찾아내 돈과 권력으로 유혹하고 강요하여 자신의 성노예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또한 수십억 원의 시주금을 뻔뻔하게 횡령하고 사찰의 귀중한 땅을 팔아 자신의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주지 스님이라는 위장막 아래에서는 아무도 자신의 진짜 얼굴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틀렸습니다. 하늘의 그물은 넓고 성기지만 결코 놓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한 늙은 형사의 직감과 과학의 발전이 마침내 가장 안전한 은신처에서 악마를 끌어냈습니다. 이민준의 자백은 사건의 한 단계를 마무리했지만 동시에 또 다른 단계, 즉 악마의 본성을 완전히 벗겨내는 투쟁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취조실에서 박진혁 경정을 마주한 이민준은 더 이상 주지 스님의 위엄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진짜 본성, 즉 교활하고 도전적인 살인마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민준이라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10년 전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승복을 입고 저지른 다른 죄들에 대해서는 자백을 거부했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합니다, 형사님들. 그는 섬뜩할 정도로 평온한 목소리로 말하며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띄었습니다. 이민준이든 명진이든 그저 이름일 뿐입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육신은 윤회의 수레바퀴 속 찰나에 불과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잡은 것은 나의 업이지만 당신들은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는 심오한 불교 천리를 이용해 자신의 죄를 변명하고 수사관들을 도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경정은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가짜 철학의 껍질을 깨기 위해서는 그의 세속적인 죄악 자체로 공격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신 말이 맞소. 모든 것은 무상하지. 박경정이 차가운 목소리로 응수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횡령한 시주금 50억 원은 아주 유형적이지. 당신이 팔아넘긴 사찰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당신의 암자에 살던 3명의 여성들, 그들도 뼈와 살 있는 인간들이요. 박경정은 다른 수사관들에게 그의 불투명한 재정활동, 불법적인 토지 매매 계약서, 그리고 비밀 공간에서 구출된 세 여성의 진술서 등 수많은 증거를 제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들은 이민준에게 돈과 권력으로 통제당하며 그의 병적인 쾌락을 위해 성노예나 다름없는 삶을 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것이 내려놓음입니까, 스님? 박경정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자비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바로 살인마 이민준의 본성입니까?
오직 욕망과 탐욕밖에 모르는 자가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가사를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신의 이중생활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 앞에서 이민준의 평온한 표정은 마침내 사라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극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울부짖더니 모든 것을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자백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끔찍한 영화와 같았습니다. 그는 2005년에 목적 없이 살며 방탕한 생활에 빠져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김서연 씨는 같은 마을에 사는 착하고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그녀를 눈여겨봤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술을 마신 후 그의 짐승 같은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그는 서연 씨가 퇴근길에 자주 지나다니는 외진 길목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와 그녀를 근처 옥수수 밭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의 회상 속에서 범죄는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는 그녀의 울부짖음과 애원에도 불구하고 폭력으로 젊은 여성을 강간했습니다. 저항하던 중 서연 씨는 그를 핥히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 위협이 그를 강간범에서 살인자로 만들었습니다. 발각될 것이 두려워, 감옥에 갈 것이 두려워 그는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그녀가 숨을 거둘 때까지 졸랐습니다. 범행 후 그는 그녀의 시신을 근처 도랑에 버리고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그 후 그의 삶은 체포길 것이라는 공포에 시달리며 숨어 지내는 유랑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도시를 떠돌며 생계를 위해 온갖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지치고 갈 곳이 없어진 그는 하룻밤 신세를 지기 위해 이 외딴 금산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잠시 머물 생각이었지만 그는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곳인 사찰이 살인자의 신분을 숨기기에 가장 완벽한 위장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타고난 영리함과 수많은 불교 서적을 읽은 덕분에 그는 금세 수행자처럼 말하고 걷고 행동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꾸며냈습니다. 한때 잘못된 길을 걸었지만 이제 부처님 문에 귀의하여 회개하고 새 삶을 살고 싶어하는 남자의 이야기. 그 이야기와 학식 있어 보이는 외모는 늙은 주지 스님과 사찰의 다른 스님들의 신뢰를 쉽게 얻었습니다. 그는 교활함으로 차츰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늙은 주지 스님이 입적하자 권력 다툼의 술수를 통해 공식적으로 사찰의 주지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이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가사를 걸치고 존경받는 고승, 명진 스님이 되었습니다. 그는 도덕과 인과응보, 자비에 대해 설법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 암자의 문이 닫히면 그는 자신의 본성, 즉 음탕하고 탐욕스러운 악마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불자들의 시주금으로 사찰 안에 제왕 같은 삶을 꾸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저급한 욕망을 채울 수 있는 모든 편의시설을 갖춘 비밀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사회적 관계를 통해 어려운 환경에 처한 젊고 아름다운 여성들을 찾아내 돈과 권력으로 유혹하고 강요하여 자신의 성노예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또한 수십억 원의 시주금을 뻔뻔하게 횡령하고 사찰의 귀중한 땅을 팔아 자신의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이민준의 자백은 사건 전체를 종결시키며 잔혹할 뿐만 아니라 지극히 아이러니한 진실을 빗속으로 드러냈습니다. 수사 서류를 마친 후 경찰은 사건 전체를 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고 이민준을 여러 죄명으로 기소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열린 재판에서 지방법원은 수백 개의 언론사와 시민들의 관심 속에서 특별히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피고인석에 선 이민준은 더 이상 가사를 입지 않은 채 10년 전 자신이 저지른 천인공노할 범죄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피고인의 행위가 특히 중대하고 계획적이며 인간성을 상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의 범죄는 사회 전체에 극도의 분노를 일으켰고 국민의 신뢰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으며 신성한 사찰을 더럽혔습니다. 어떠한 감경 사유도 없이 법원은 피고인 이민준에게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사형 선고는 인간의 탈을 쓴 악마에게 합당한 결말이었지만 이미 일어난 비극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억울하게 죽어야 했고
그녀의 가족은 10년 동안 고통과 자책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수천 명의 불자들이 자신들의 온전한 믿음을 냉혈한 살인마에게 바쳤다는 것,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기만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범죄의 정교함과 교활함에 대한 값비싼 교훈이었습니다. 그것은 악이 가장 청정하고 안전해 보이는 곳에서조차 어디에나 숨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또한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형사들, 특히 그 퇴직 노경찰관에 대한 찬사이기도 했습니다. 남준식 씨의 직업적 직감, 끈기, 그리고 범죄를 결코 잊지 않는 기억력이 10년 동안 숨겨져 있던 비밀의 문을 여는 유일한 열쇠가 되었습니다. 고인에게 정의를 되찾아주고 기만의 어둠 속에서 악마를 끌어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 다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인지, 나이는 어떻게 되시는지, 그리고 이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언제나 여러분 모두가 평안하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에게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특별한 사연이나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들려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시면 모두가 함께 읽고 나눌 수 있을 거예요. 모두의 이야기가 모여 더 큰 울림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